안녕하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깊게 체험한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고, 잘해드리면 감사까지는 아니어도 그 마음은 알기를 바랐던 건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욕심이라는 게 눈을 가려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건지, 그렇게 뭘 해줘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면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저야 아쉬울 게 없는데 자꾸 그렇게 당당히 내놓아라 하시는 걸 다 맞추자니 마음도 상하고 했어요. 저를 호구 삼고 당연한 듯 요구하는 사람은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시어머니십니다. 어쩌다 제가 이분께 호구가 되었냐고요? 저는 소위 땅 부자, 건물 부자이신 부모님 밑에서 금지옥역 외동딸로 부족한 것 없이 넘치게 누리며 자랐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대대손손 내려오던 땅에 분교이긴 하지만 대학에 들어왔고, 그 인근 땅까지 소유하고 계셨던 부모님은 원룸 건물을 지으셔서 학생들을 상대로 세를 주시기도 해 노후 준비는 물론이거니와 넉넉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 덕에 어릴 적부터 많이 누리고 살았다 생각합니다. 좀 더 외곽 지역에 있는 땅에는 펜션을 짓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친척들 모이기도 좋고 친구들과 모임도 거기서 하신다고 아주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사람 모아 노는 거 좋아하시고 베푸는 거 좋아하시는 친정 부모님 성정을 그대로 물려받은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모아 집에 데려가기 일쑤였습니다. 그 덕에 엄마 아빠가 모르는 제 친구는 없을 정도였죠. 그런 성향은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놀고 간 친구 중에 제일 신나하고 저희 엄마 아빠한테 또 오겠다고 하던 애가, 야, 가서 죽는 줄 알았잖아. 농사 짓는데 부려먹으려고 불렀는지 일 엄청 시키고 벌레도 얼마나 많은지 개고생했잖아. 너희는 안 가길 잘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뒤에서 들어버렸습니다. 농사라고 해봤자 저희 마당에 상추, 고추, 호박, 토마토 이런 거 심어놓은 승용차 한 대만한 땅이 다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한 건지 궁금했지만 그 친구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자취방으로 와 펑펑 울었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와는 말을 섞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걔 원래 남의 말 잘하고 다니더라. 그러게 왜 그런 애까지 친하게 굴려고 들어. 걔가 너한테 뭐 해달라고 할 때마다 우리 다 걔 욕했었어. 너만 있으면 뭐 사라 뭐 해라 하면서 아주 부려먹었었잖아. 너가 좋게 해줘도 그런 애들은 고마운 줄 몰라. 너도 적당히 해. 너는 너무 퍼줘. 라며 저에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조금은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 입사해서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또 여기저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비누며 디퓨저, 차량 방향제 같은 물건들을 제가 선물했습니다. 동기, 선배, 상사 등등 여기저기 부담 없이 선물을 했죠. 나름 애교 부린다고 메모도 일일이 써서 3, 4개월에 한 번씩 돌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과 메모를 보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생기더라고요. 대리님의 아내분이셨는데 회사 로비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 저를 잡으시더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한테 선물하면서 꼬리를 치냐? 라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놀라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 당황하는 사이 대리님이 오셔서 아내분을 데리고 나가셨지만, 쏟아지는 사람들의 눈총을 그대로 다 받고 서 있던 저는 수치감을 이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같이 계시던 언니가 윗선에 알려 부장님과 과장님이 아내분을 따로 모셔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난 소문은 점점 커져 저는 상간녀가 되어 있더군요. 해결책으로 사내 게시판에 대리님이 해명글을 올리고 대리님 아내분이 오해였다는 사과문을 올리셨지만, 구내 식당에서나 엘리베이터에서 들리는 건 제 욕이었습니다. 저를 가까이서 알던 팀원들이나 옆 부서 직원들은 모두들 안타까워하셨지만 그저 잠잠해지기만을 바라자고 하실 뿐 더 손을 쓸 수도 없었죠. 그러는 동안 저는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밤에 잠도 못 잤죠. 마음 같아서는 그 아내분을 로비에 세워놓고
당신 남편 나한테 남자로서 매력도 없으니 걱정 마시라고 소리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죠. 이미 사과도 받았고 그분들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해명도 해주셨으니까요. 정신적으로 힘드니 회사 생활도 힘들어지더라고요. 출근이라는 단어가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휴식계를 내고 집으로 일단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처음엔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그저 기다려주실 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제가 너무 초췌하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벌써 잊고 아무 일 없이 살 텐데 나만 이러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렇다고 회사로 다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다시 와 사표를 내고 자취방을 정리했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플로리스트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식물을 좋아하기도 했고 혼자서 조용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격증 공부부터 시작했죠. 부모님은 제가 뭐라도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 응원해 주셨습니다. 전처럼 잘 웃고 잘 떠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예전의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3년 정도 뒤에는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다 따고 카페처럼 차도 마시고 꽃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정원도 약간 있고 사진 찍기도 좋은 인테리어여서였는지 젊은 손님들이 많았죠. 허브차도 직접 건조해 만들어 판매하다 보니 좋아하시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수익도 월급 받을 때보다 좋기도 했고요. 아빠가 운영하시는 펜션 주차장 한쪽을 개조해 만들어 제 마음도 편했죠. 법적인 부분은 아빠가 다 알아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느라 힘들어 하셨지만 저는 편하고 좋았습니다. 운영한 지 1년쯤 되었을 때는 아빠께 세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에는 건물 짓느라 빌린 돈 갚기 바빴거든요. 어쨌거나 부모님께 득이 되는 자식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새삼스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몰려오네요. 부모님은 펜션 쪽에 매일 안 계시니 오히려 제가 있어 든든하시다는 말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 편이셨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카페 영업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30이더라고요. 엄마와 아빠는 그 시점이 오자 은근히 제가 짝을 찾았으면 하시더라고요. 저는 겨우 편해졌는데 제 인생에 새로운 사람을 끼워 넣어 변화를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 귀찮아? 난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라며 말씀드리곤 했었죠. 지방에서는 아직도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 주변 사람들이 별 말을 안 하는 분위기라 부모님은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오빠가 외국 생활 중이었는데 거기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들어오는 대로 인사시키겠다고 선언을 한 직후여서 그런지 유난히 엄마가 초조해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마음이 다쳐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까봐 너무 걱정이셨던 거죠. 저는 그때는 남자를 만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일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허브차 한번 만들려면 꽤 손이 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간간히 주변에 행사 예약이 잡혀 작업이 들어가면 밤을 새기도 할 때가 있어서 그냥 다른 일에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타는 부모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제 일에만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평일 낮에 있는데 펜션에 웬일로 손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날 다른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신다고 저보고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꽃 작업이 없는 날이라 그러겠다고 했죠. 원래는 금, 토, 일, 월까지만 운영을 하시고 평일은 비워두시는데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나중에 도착한 손님들을 보니 근처 회사 워크샵이라고 하더라고요. 펜션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공놀이도 하신다고 하셔서 준비를 해드렸죠. 펜션 직원분들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쉬시는지라 오로지 제가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카페에는 알바생들이 있으니 펜션 일은 아빠가 오시기 전까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했거든요. 손님들이 밤에 모닥불도 하고 싶다고 해서 나무를 모닥불장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분이 혼자 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저희한테 말씀하셨으면 같이 했을 텐데요. 직원이 혼자세요? 하시더라고요.
아, 네. 원래는 사장님이 평일에는 손님을 안 받으셔서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고 있는데 카페 알바생 뛰어나와. 언니, 꽃다발 새로 해달라는 손님이 계신데 어떻게 말씀드려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게 라고 하고는 잠깐만 계시면 제가 다녀와서 마저 해드릴게요 라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꽃다발 작업 얼른 해드리고 펜션으로 뛰어오니 모닥불 나무가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고 있는데 아까 그 남자분이 불은 뭘로 붙여요? 제가 할게요. 쉬세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제가 해드릴게요. 손님이신데 제가 해야죠. 라고 했더니 혼자 너무 많이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는 다 노는데 혼자 일하시니까 눈에 밟혀서요. 저 카페에서도 일하시나 봐요. 하시기에 원래는 카페 일을 하는데요. 여기 사장님이 일이 생기셔서 봐달라고 하셨어요. 카페 건물주시라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젊으신 분이 대단하네요. 아까 다른 직원분 이야기 들어보니 꽃 하시나 봐요. 전에 여기 카페 왔다가 펜션 예약한 건데 그때 저기 꽃집에서 본 것 같아요. 라고 하기에 네, 원래는 꽃집이 제 영역이긴 해요. 그런데 사정 따라 이리저리 다 하는 거죠. 가끔이라 괜찮아요. 이 근처 사시나 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라 서울로 못 들어가고 이 근처에서 남자 5이서 창업해 운영 중인데 갑자기 직원이 10명으로 늘어 워크숍을 열어 바람 쐬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휴가도 없이 일했던지라 좀 쉬자고요. 본가도 이 지역이라 멀리 가는 건 힘들 것 같아 가까운데 좋은 데가 있다길래 왔다가 카페도 들렸었다 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남자들만 가득한 회사가 워크숍을 와서 여자 직원 한 분만 부려먹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다고도 하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차분하면서도 또박또박 말하는 그 사람의 말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웃기도 잘 웃고 다른 사람이 혹시나 힘들지는 않을까 배려하는 게 보이기도 했고요. 솔직히 남자들만 차 4대를 나누어 타고 나타났을 때 내일 할 일이 많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심 식사 하실 때부터 보니 정리정돈들도 잘하시고 제가 생각했던 일의 강도보다 훨씬 약하게 느껴질 만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고요. 모닥불 준비를 그렇게 마치고 시간이 되어 대표 이사님의 말씀 끝에 불을 붙이고는 카페 정리를 위해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 정리를 하고 허브차 작업 때문에 허브를 다듬고 있는데 아까 그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오늘 영업은 마무리되었는데 어쩌죠? 라고 하자 저희 때문에 야근이신가요? 하시기에 웃으면서 아니요, 허브차 작업도 제가 하고 있어서요. 라고 했더니 그럼 연락처 하나만 주시면 모닥불 끝나고 장으로 들어가면서 연락을 드릴게요. 하시기에 그때쯤이면 사장님이 오실 거예요. 아니면 카페 전화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라고 했더니 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아빠가 오셨고 아빠는 손님들 때문에 밤새 펜션에 계셔야 하니 먼저 가라고 하셔서 허브차 작업해놓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그 남자분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연락처를 줄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다음날 꽃 사러 새벽 시장 갔다가 아침 출근을 했는데 그 남자분이 카페 앞에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 다가오시더니 이제 출근하세요. 덕분에 잘 놀다 갑니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하며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 했더니 명함을 내밀면서 혹시나 저랑 주말에 밥 한 끼 드실래요? 연락 주시면 제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라며 꾸벅 인사를 하고는 가시더라고요. 놀랐죠. 내심 좋기도 했고요. 일단 명함을 가방에 넣고 카페 오픈 준비를 하고 얼른 펜션으로 건너가 아빠 정리하시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아빠는 이렇게만 쓰는 손님들이면 깎아줘도 되겠다. 남자들만 있던데 뭘 이렇게 잘 정리해놓고 갔어? 라고 이야기하셔서 보니 쓰레기며 이불이며 치우기 좋게 정리를 싹 해놓고 퇴실을 하셨더라고요.
하다못해 흡연구역 담배꽁초도 바닥에 버리질 않고 재떨이로 놓아둔 커다란 대야만한 그릇에 잘 버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있어도 바닥에 침을 뱉으며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분에 대한 느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카페로 돌아와 새벽 시장에서 사온 꽃을 정리하고 밤새 건조된 허브차 포장하고 있는데 그 남자분께 받은 명함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꺼내보고 있는데 알바생이 다가와 언니, 아까 그 남자가 언니한테 명함 주면서 작업 거는 거 맞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 이 번호로 연락하면 밥 먹자고 하던데? 라고 했더니 어머 언니 그 남자 잘생겼던데요? 대박 연락해보세요 라며 저보다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괜히 거리감만 생길 것 같아 알바생에게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도 제가 이 펜션 딸이고 이 카페 사장인지도 몰랐을 텐데 연락처를 준 것을 보면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엄마의 성화에 나가 선에서 만난 남자들은 제가 물려받을 재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속내를 알고 나면 사람이 더 정이 안 가고 싫어진 것도 있어 그 남자분의 호의가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함 보고 연락드려요. 클래식 1987 펜션에서 배웠죠. 제가 주말은 오히려 좀 바쁘고 화요일이 카페 휴무라 괜찮거든요. 괜찮으시면 다음 주 화요일 퇴근 후에 어떠세요? 라고요. 가슴이 콩닥콩닥 얼마나 뛰던지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잊고 일하다 보면 연락 오겠지 싶어 괜히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얼마 뒤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죠. 안녕하세요. 김진식입니다. 저는 언제라도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 뵐까요? 라며 또박또박 말하는 그 남자의 말투에서 즐거움이 느껴져 좋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기 시작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한 5개월쯤 만났을 때 부모님도 제가 교제하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죠. 엄마는 바빠지셨습니다. 얼른 집에 데려오라고 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직 몰라.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왜 그렇게 서둘러? 일단 내가 만나보고 인사시킬게. 라고 했지만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지 오빠 입국하기 전에 데려와. 오빠 곧 온대. 그럼 엄마 바빠. 오빠 결혼 다 치르고 나면 너무 늦지. 얼른 데려와. 하시더라고요. 그런 엄마에게 아이고 안 늦어. 오빠 결혼식하고 다시 나가서 애를 낳고 와도 안 늦어. 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지켜보시던 아빠는 괜찮은 사람 같으면 인사라도 시켜. 그런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아빠도 궁금하다. 엄마 마음 좀 편하게 해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워크숍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며 명함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유 어쩐지 깔끔하게 잘 썼더라.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면 아빤 벌써 좋다. 소개해봐. 하시기에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죠. 나는 왜 그 소리 안 하나 했어. 오빠는 지민이랑 결혼 생각하는데 지민이는 아닌가 싶어서. 그때 회사 일 이야기 듣고 기다려야겠다 싶었는데 너무 기다리게 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하나 했지. 라며 웃는 남자친구의 표정에 심장이 쿵 하더라고요. 저런 이해심과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고 입국한 오빠에게도 인사를 시켰습니다. 저의 가족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인물도 좋고 행동가짐이나 인성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직 이익금이 적지만 성실히 저축을 해 투룸 전세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태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할 테니 혼수를 해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빠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고 거기에 건물이 몇 개 있는지 말하게 되었죠. 편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친구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지민이가 너무 부유하다. 내가 그만큼 채워줄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라면서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부자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부자인 건데. 그리고 내가 힘들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카페 운영하면서 갚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달랬습니다. 오빠가 있을 때 하자면서 상견례도 엄청 빨리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남자친구와는 좀 다른 인상이셨지만 좋으셨습니다. 집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좀 남자친구 집 근처 아파트를 고집하셨지만 저는 결혼하고도 일을 하고 싶어 엄마 아빠 집이 가까운 게 좋았거든요. 남자친구 회사도 가깝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후에 조율을 하기로 하고 좋게 자리를 파했습니다. 엄마는 오빠 결혼을 진행하시면서 제 결혼 준비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오빠보다 6개월이나 후에 날을 잡았는데요. 힘드실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오히려 생기가 돌며 신나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죠. 오빠는 결혼식을 치르고 집에서 엄마 아빠랑 지내다가 새언니 친정에서 지내고 다시 지내던 외국으로 가면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회사로 복귀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는 조신하면서 부침성이 좋아 저희 엄마와 잘 맞았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날에는 울면서 가더라고요. 그런 새언니와 엄마를 보며 저도 시어머니와 그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워와 신혼집 인테리어 하느라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화를 하셨기에 받았습니다. 나다. 너는 내가 한 이야기는 귓등으로 안 듣니? 아니면 좀 산다고 시어머니 될 사람 이야기는 무시하는 거니? 내가 아파트 알아보라고 했지? 그런데 기어코 그 빌라촌에 집을 했더라? 라고 하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냥 우리 뜻대로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진식 씨가 괜찮다고 해서 진행시켰습니다. 라고 하자. 그럼 나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말씀하신 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었어야지. 그냥 너희 멋대로 해. 라며 더 크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카페에 손님이 많아 일단 밖으로 나와 어머님, 제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진작 그럴 것이지. 언제 쉬니? 내가 집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걸로 좀 받았으면 하는데 라고 하셔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니 별건 아니고 너희가 우리랑 너무 멀어져서 내가 오가기가 힘들지 않겠니? 작은 차 한 대만 뽑아줘. 새 차 아니고 중고로 해주면 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빡빡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식 씨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자. 진식이한테는 왜 이야기해? 걔한테는 비밀이지. 걔가 마음이 여려서 너 힘들게 한다고 싫어하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어머님이 이러셨다고 알리고 우리 결혼 좀 미루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주변에서 벌써 저러시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해드릴 수 있으면 그냥 하고 결혼하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시키시는데 서운할 만하지. 괜히 주도권은 잡고 싶은데 별게 없으니까 그러시는 걸 거야. 나중 되면 안 그러시지. 그 집도 아주 어려운 집은 아니라면서. 이번만 져드려. 괜히 김서방 마음 다치게 하지 말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는 시어머니와 벌써 한바탕 했는지 씩씩거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제 날짜에 결혼하자. 나 우리 엄마 곁에서 빨리 떠나고 싶어. 진짜 미안. 그 차 없던 일로 해. 내가 다 처리했어. 라고 하기에 남자친구를 믿고 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오빠가 사는 지역을 거치는 방향으로 갔다가 휴양지에서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코스로 9박 11일 계획을 짜서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너무 즐겁게 다녀오면서 저희 앞날이 밝고 아름다울 거라는 부푼 꿈은 신혼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살이 났습니다. 친정에 가기 전 짐을 들어 도착한 집안에 벌써 시부모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친척분들 잔뜩 모시고요. 남편은 이게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요? 라며 물으며 싫은 티를 내는데 저까지 그럴 수는 없고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쟤네 엄마한테 물어봤어. 나중에 따로 집들이 안 해도 되고 좋지. 안 그러니? 선물 가져온 거 꺼내봐. 부자 며느리 봤으니 덕 좀 보자. 라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친정에 가봐야 하니까 일어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내일 찾아뵐게요. 라며 억지로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아직 한 번도 안 누워본 침대에 누가 잔 건지 침구는 엉망이고 옷장과 드레스룸도 손을 탄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귀중품은 금고에 넣어놨지만 제 모자와 옷가지들 몇 개가 안 보이더라고요. 바로 쫓아나갈까 싶었지만 남편이 정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더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친구 정리를 하며 있었습니다. 남편은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이야기할게. 비밀번호 바꾸고 일단 가자. 장인어른 장모님 기다리시겠다. 하며 절 달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 일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계속 전화가 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부글거리는 속만 겨우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엄마가 준비해 두신 이바지 음식과 아침 일찍 제가 직접 만든 꽃바구니를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밥은커녕 시어머니가 방에 머리를 싸매고 누웠고 시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저희를 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과 꽃을 내려놓고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오는 남편에게는 아버님하고 있어 라고 하며 못 들어오게 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방문을 닫자마자 일어나 앉으시더니 넌 내가 웃음니? 다들 가시는 게 좋겠어? 내가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망신을 당하고 아주 억울해 못 살겠다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이러실 거예요? 차라리 그런 며느리 보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라고 묻자 당황하시더군요. 진식씨 귀한 아들인 것만큼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조금 형편이 낮다는 이유로 어머님께 무언가를 계속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랑 진식씨 능력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바라시는 건 저희 부모님께 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건 아니죠. 저희 부모님이 자식인 저희한테 베풀어 주시는 건 자식이기 때문인 건데 어머님까지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좀 버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저를 한동안 쏘아보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대성통곡하면서 그래, 너 좀 잘 산다고 유세하는구나. 내가 그 덕 좀 보자고 했다고 신혼여행에서 오자마자 아주 시어머니를 가르친다 라며 우시더라고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어머님 이러시면 저 이만 갈게요. 어머님이 대화를 제대로 하시고 싶을 때 다시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라며 방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버님 제가 나중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나오는데 같이 가 라며 남편도 따라 나오더라고요. 집으로 향하는 내내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지만 저희 부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있는데 엄마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돈이 너무 속상해서 전화하셨더라. 야, 너도 좀 참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그러면 어떻게 해? 라고 하셔서 엄마, 내가 결혼을 했지 자선사업해? 그리고 시부모님께 뭘 해드려도 내가 해. 엄마 아빠 도움은 결혼할 때 이 집까지만이야. 그만큼 해주셨으면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미안해. 라면서 전화를 끊고는 남편에게 엄청 쏟아부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 저를 묵묵히 보던 남편은 내가 우리 부모님 안 보고 살게. 우리 엄마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좀 통할 거야. 내가 집에 다녀올 테니까 쉬고 있어. 라며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2시간 정도 뒤에 돌아온 남편은 양쪽 얼굴이 뻘개져서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라 다가갔더니 엄마 번호 차단하고 받지 마. 엄마한테 보지도 말고 연락도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왔어.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 그때 나 죽는 거 볼 줄 알라고 했어. 연락 안 올 건데 혹시 모르니까 차단해놓자. 라고 말하는 남편의 눈빛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욕심이 항상 많으셨대요. 외아들인 남편에게 공부도 강요하셨지만 선물이나 돈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이 돈을 구할 데가 없는데도 벌어오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아오라고 시키면서요. 시아버지의 벌이가 많지는 않아도 적지는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부족하다면서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다 고3 때 남편이 한번 죽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 후로 좀 덜 하셨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시 전처럼 심해졌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그냥 없는 집 자식이라 그렇게 열심히 사는 줄 알았다면서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엄마 성향을 아니 좀 부족한 형편의 여자랑 결혼해서 아등바등 살면 안 괴롭힐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너무 좋아졌는데 제가 너무 부잣집 자식이라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어?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너가 좋아. 그런데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지. 라고 하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싫은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4개월은 시부모님과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 무덤 제가 판 거죠. 처음엔 너무 축하한다며 자기가 너무 허전한 마음에 그랬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래도 아기 할아버지 할머니이신데 어떻게 해? 라며 설득해 시댁에 갔습니다.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처럼 달라지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4번 정도 시댁을 방문했을 때 조용히 절 따로 부르시더니 내가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애기 임신해서 한 통 내야 하는데 돈 좀 보내주라 하시면서 계좌를 적은 종이를 주시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저희 시어머니의 돈 좀 보내줘가 시작되었죠. 다행히 카페 수익이 괜찮아 친정 부모님께 집값과 함께 갚아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시부모님께도 차라리 일정 금액을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용돈 쪽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원씩 보내다 자꾸 더 달라고 하셔서 50만 원을 받으실 건지 안 받으실 건지 묻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액수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남편에게는 그냥 비밀로 했고요. 남편은 본인 엄마가 더 달라졌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시어머니가 할머니가 손주한테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해주지도 못하네. 아이고 가난한 게 죄다 시며 저희 아들에게 혼잣말처럼 하셨는데 남편이 엄마 마음 있으면 다 해. 엄마가 왜 가난해? 아빠 월급이 얼만데 엄마가 가난해? 좀 아꼈어 라며 인상을 쓰며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야, 뭘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라. 맨날 쥐꼬리만큼 용돈이라고 주면서 라고 하다가 말을 멈추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아니야 간다 갈게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가시면서 저에게 혹여라도 너희 시어머니한테 따로 돈 주지 마라 알았지? 라며 시어머니를 따라 나가시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무슨 소리야? 엄마 돈 줬어? 라며 묻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너무 괴로워하더니 나도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잖아. 그럼 우리한테 150만 원을 가져가시면서 맨날 돈 없다 그러는 거야? 나는 이제 용돈 끊는다고 하고 그 돈 당신 줄게.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미안하다. 내가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우리 엄마가 저래서 라더니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랑 한바탕 하고는 용돈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이번 신년에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시아버님이 예상보다 일찍 퇴직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셨지만 다달이 생활하시는 데 들어가는 돈은 월급이 없으니 줄었죠. 제가 보내는 50만 원으로 생활을 하셔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엄청 크게 다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돈도 못 벌면서 식충이같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시면서 싸움이 된 거죠. 시아버지 전화에 시댁으로 달려가 보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산송장이 따로 없어. 아니 나가서 경비라도 하면 되지 왜 놀고 있어? 두 손 멀쩡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겠다는 거야? 라며 악을 쓰시고 시아버지는 내가 여태 먹여 살렸는데 이제 좀 쉬겠다는데 뭐? 식충이? 산송장? 말이면 다야?
라며 맞서시며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진정시켜드리고 저희 부모님이 건물 관리해 주시는 분이 건강 때문에 그만두신대요. 그 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월급은 제가 아빠께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시댁으로 가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아버님은 좋다고 하셔서 아빠께도 말씀드렸죠. 아빠는 사돈어른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하시면서 단번에 허락하셨고요. 남편은 고맙다고 하면서 당신이 성가실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기존에 일하시던 관리자분은 200만 원을 받았지만 드리던 50만 원 용돈을 끊고 400만 원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전처럼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셨나 봅니다. 전화를 하셔서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사돈이 일 시키는 걸 하겠니? 그건 좀 그렇지. 그러지 말고 그냥 400만 원씩 보내줘. 그것도 빠듯한데 어쩔 수 없잖니? 솔직히 그 정도면 더 줄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또 호구짓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은 소방 관련 자격증도 없으시고 공구 다루시는 것도 미숙하신데 저희 부모님이 편의를 봐드리는 거잖아요. 전에 계시던 분은 간단한 수리는 다 하셨는데 아버님은 그렇게 못하시니까 서리업체 따로 부르면서 일하셔야 해요. 그런데도 저희 아빠가 일하시라고 하신 건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그 돈 그냥도 줄 수 있잖아. 사돈도 그렇다. 죽을 때 그 돈 다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너희 오빠도 외국에 있잖아. 그럼 어차피 그 재산 다 너희 건데 우리 어려울 때 좀 보내주시면 좀 좋니? 꼭 사돈을 부려먹으면서 생색내듯 찔끔찔끔 그렇게 돈을 줘야 해? 라고 하는데 이놈의 여편네가 뭐라는 거야? 아가 아니다 끊어라 라고 하시며 시아버지가 전화를 뺏어 끊으시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데 이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용돈이고 뭐고 앞으로는 일절 지원 없겠습니다. 일하시는 건 없던 일로 하시죠.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알리고 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해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미안해. 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양볼이 뻘개져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다시는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말고 돈도 보내지 마. 그러겠다고 하고 왔어.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다. 그렇게 용돈 보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그만하자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남편은 크게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께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야, 있는 것들이 더하다. 그냥 이혼해. 지금 이혼하면 재산분할 그런 거 할 거 아니야. 걔 앞으로 뭐뭐 있니? 그거 나누고 우리 좀 떼줘. 좀 산다고 건방을 떨고 싸가지가 하나도 없어.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엄마, 와이프가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재산에 보탠 게 없는데 무슨 재산분할? 나 여태까지 생활비만 겨우 줬어. 다 와이프가 벌어서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나한테 한 번도 생색 한 번 안 낸 사람이야. 엄마만 아니라면 우리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또 마구 때리면서 악을 쓰는데 시아버님이 가라. 가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내 탓이다. 내가 젊을 때 저러는 걸 고쳤어야 했어. 미안하다. 가. 가서 연락도 말고 오지도 마. 라면서 남편을 밀어내시더랍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운전을 해서 오는데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돈 내놔. 키웠으면 돈을 줘야지. 라며 악을 쓰기에 다시는 연락 마라.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없는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는 미안한데 아버지까지 안 보고 살 거니까 연락하지 말아요. 라면서 왔답니다. 그러더니 미안한데 우리 이사 가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는 말씀드려서 우리 엄마 번호 차단해드리고 오자. 처가댁 집은 모르니까 못 가시겠지. 그동안 모은 돈도 없으면서 이사 가자고 해서 미안해. 라며 다시 울더라고요.
본인의 욕심으로 결국 괴로운 건 본인 아들이라는 걸 시어머니는 왜 모르실까요? 어쨌거나 그 후로 시어머니의 연락은 다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는 가끔 밖에 계실 시간에 통화를 하는데 근처에 있는 물류창고 경비를 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걱정은 하지 말고 살라고 하시면서 진식이를 잘 부탁한다 하시고요. 친정 부모님께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 돈 좀 달라고 하신 걸 알고 남편이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부모님은 안쓰러워 하셨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끊어 나중에 찾아뵈 라고 하시지만 저는 일단 다시는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10년 조금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며 지켜본 결과 나아질 뿐이 아니시더라고요. 남편은 개가 똥을 끊지 없으면 거기에 맞출 거니까 걱정 말라며 전보다 더 단호해졌습니다. 속은 상하겠죠. 하지만 저도 더 이상 호구노로 타기 싫습니다. 그냥 각자 도생해야죠. 저는 큰 짐 덜어줬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잘한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는 잘 살자고 전해주시고요. 시어머니께는 제발 정신 차리시라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